이번 시간에는 혁신기회의 탐색과 시장 창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이후에 배우게 되실 가장 최근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기법들, 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회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금 체계를 갖추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또 이렇게 기회를 탐색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단순히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까지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학습하시는 이 두 가지 개념, 혁신기회의 탐색과 시장 창출 전략에 대해서 잘 학습하시면 최근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여러 혁신 추구 개념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든지 전략적 혁신이라든지 블루오션 창출이라든지 복합적인 혁신의 추구, 또 이제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린 스타트업 방식, 또 이노베이트 메소드 같은 다양한 개념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이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비즈니스 혁신 기회의 원천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확률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적으로 분포된 기회 속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반면에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독특한 견해와 시각과 지식, 노력 등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정보와 데이터 속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긴 한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두 가지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그 주어진 기회 속에서 더욱더 의미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상적인 관리자와 달리 이 기업가라고 불리는 사람은 비즈니스 혁신을 실천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차례 강조드렸던 바 있고요.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기존의 잠재적 자원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능력과 어떤 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무의미했던 대상으로부터 기회를 새로 발굴한다는 점에서 혁신 그 자체가 새로운 자원을 창출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자원이 더 센 자원으로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아예 없었던 자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혁신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표면화된다라는 말씀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어떤 자연 그대로의 대상물에 대해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그것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
사실 그걸 자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뭐 과연 존재했을까? 우리는 이걸 이제 뭐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기회로 인식되기 전까지 모든 식물은 사실 그냥 잡초였고 모든 광석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페니실린 곰팡이도 보크사이트도 지하에 있는 원유도 아마 모두 그랬을 것입니다. 뭐 미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경제에 있어서 이 구매력보다 중요한 자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매력 역시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했던 기업가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들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런 상상을 해내고 저런 것들을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이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19세기 초 미국 농부들에 관한 사례인데요. 19세기 초반에 미국 농부들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에 여러 대가 놓여 있는 농기계를 구경은 할 수 있었지만 그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구매력이 없었단 말은 무엇이냐 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확이 끝나고 농산물을 팔아서 번 돈을 겨울, 봄까지 또 뭐 이렇게 쓰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여름이 지나서 농산물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농기계 발명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이러스 맥코믹이라고 하는 사실은 발명가입니다. 과학자죠. 할부 판매 방식, 이 할부 판매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면서 모든 것들이 급격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저축을 과거에 하는 것이죠. 이런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어디 투자하거나 뭐 어디다 쓰는 게 이제 일상적인 방식이었는데요. 맥코믹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농부들은 과거에 저축해서 모아뒀던 돈이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미래의 소득, 이 미래의 소득을 이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처럼 수확기를 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벌어들일 자신들의 소득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 지불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확기를 사서 대량으로 수확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며 그렇게 3년간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벌어들일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수확기를 구매하고 돈은 뒤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농부들은 갑자기 구매력을 지니게 됐고 농기계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구매력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력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겠죠. 결국 과거에 없었던 자원을 창출해낸 겁니다.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물, 광석 이런 것만이 자원이 절대로 아니란 거죠.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게 구매력이라는 일종의 활용 가능한 수단, 기회로 변모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없었던 자원을 창출하는 활동, 기존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가치 창출 기회를 발굴하고 이걸 구체화시키는 핵심은 여기서 이제 기회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구체화시키고 또 이것들이 어떤 결과물로 전환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9세기에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발명을 발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발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80년 무렵 이전에는 발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걸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천재의 영감을 한없이 칭송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발명가라고 불리는 사람은 조용한 다락방에 혼자서 지금 표현을 하면 막 노닥거리는 거죠. 반쯤은 바보스럽고 반쯤은 낭만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발명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정세가 산업혁명의 시작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각국 간의 경쟁이 겉으로 표출되면서 유럽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이 발명이라고 불렀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발명이라고 불렸던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연구활동, 뭐 요즘은 이걸 특히나 이제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R&D라고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체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어떤 활동으로 대체가 된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것입니다.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어떤 발명이 체계화된 프로세스 속에서 정리되고 그 단계를 거쳐서 특정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구체화되면서 이 발명 자체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목표치와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측하고서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탐색 활동으로 핵심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계화되었고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시작은 이런 거야. 연구의 중간 단계는 이런 거고 연구의 마지막은 이런 단계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이걸 논문화해서 전문성 있는 학술지에 게재를 시도하고 또 그 전문성 있는 다른 이 선후배 과학진로부터 이 조언을 받거나 평가를 받아서 다시 그걸 더 레벨업 시키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발명이라고 하는 활동이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19세기에 벌어졌던 아주 대단한 혁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명하면 어떤 기술, 뭐 기법, 아니면 제품, 뭐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만 발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발명 프로세스라는 것도 사실은 발명되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이죠. 19세기에 이 발명이 발명되었던 것, 발명이 연구로 체계화되었던 것에 필적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 20세기에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경영과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경영이라고 하는 어떤 이 활동의 체계가 프로세스로 규정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비즈니스 혁신의 대상이자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발명이 연구로 재탄생하게 된 것처럼 경영도 발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죠. 새롭고 또 이제 과거에 없었던 또 다른 가치를 발굴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우면서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만족 요소를 창출해내며 단순한 물질을 생산적인 자원으로 변모시키는 이러한 종합적인 활동으로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비즈니스 혁신의 가장 고전적이면서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초중반 모습을 갖추게 된 경영이라고 하는 활동 그 자체, 이 활동 자체가 목표지향적으로 변화를 탐색하고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서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제적 혹은 사회적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로 이를 머니메이킹 활동으로 구현해내는 이런 노력들, 이것들을 바로 경영의 발명,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발명의 발명과는 달리 이 비즈니스 혁신에서는 반드시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요소랑 연결될 필요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기계나 설비, 제품으로 정형화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창출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역사상으로 처음 벌어진 일이죠. 특정의 개인이, 여기서 말하는 특정의 개인은 기업가, 또는 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자, 또는 뭐 창업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특정의 개인이 여러 다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생산적인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에 모이도록 하고 그들을 함께 작업에 참여시켜서 더 큰 일을, 과업을 성취하도록 해준 이 실용적 지식,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영입니다. 이 경영을 발명해낸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는 비즈니스 혁신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비즈니스 혁신이 경영의 발명이 등장하면서 사회의 모습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이 정치 이론 또는 사회 이론 뭐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 이론,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현대 사회를 새롭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존에 이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회를 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로 탈바꿈시킨 것이 바로 경영의 발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혁신의 기본적인 원리, 가치 있는 기회를 발굴해내고 또 그걸 해내기 위해서 대상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 속성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의 기본 원리는 비즈니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든 영역, 특히 공공의 영역에도 경영이란 말은 아니지만 관리 또는 이 행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면서 공공 영역에서도 비즈니스 혁신, 경영의 발명이 그대로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범학교 제도를 통한 전문교사가 또 양성되고 교육 이론이 더욱더 체계화되는 등 많은 이슈들이 이제 언급될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국민 중에 이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은 이 구성원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도록 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사전적인 현상들과 변화들이 그것들을 설명해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대중교육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물으면 교과서라는 것이 개발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사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게 뭐 한두 명 가르치는 거지 여러 명 가르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적절한 수준의 교과서만 주어진다면 수준이 낮은 교사라 하더라도 30명 정도의 학생들의 머릿속에 깨달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과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교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 가능성, 학습의 성과물이 훨씬 더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라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경영이라는 게 탄생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학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웬슬러 테일러라고 하는 이 학자고요. 또 한 명은 앙리 베이올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뭐 동시대적으로 1910년대를 전후하여 경영의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경영하면 사용자 측, 주주, 경영진들에게만 유리한 게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지만 테일러는 처음에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만들어낼 때 노사 모두 번영을 추구한다 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뭐 페이얼 같은 경우에는 관리 5요소라고 해서 모든 것들은 계획돼야 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누군가 지휘하고 누군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 요소가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드린 이 가장 이 태생적인 원리로부터 처음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을 좀 열심히 시킬 거냐라는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태업을 하지 않고 과업에 더 집중하도록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경영이 체계화되고 발명되면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현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가적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지닌 어떤 현상, 특히 이걸 이제 저는 여기서 변화라고 규정하는데요. 이걸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결국 뭔가가 주변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고 왜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하는 게 중요한데요. 피터 드러크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본질적인 양상을 7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드러커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즈니스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7가지의 이 원천적인 어떤 변화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체계적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회가 운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회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체계적으로라는 단어, 조직적으로라는 단어, 의도적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드러크의 주장에 따르자면 비즈니스 혁신의 이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변화를 동반하는 것들, 변화가 결국 기회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크게 보면 7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두 번째가 불일치, 세 번째가 프로세스상의 필요, 네 번째가 산업 구조 또는 시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구 구조의 변화, 여섯 번째가 인식 또는 사고방식의 변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가 새로운 지식, 이렇게 7가지가 비즈니스 혁신의 출발점,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치 못한 것들이란 예상치 못했던 성공, 예상치 못했던 실패 또는 예상치 못했던 외부로부터 발생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일치는 실제로 발생한 현실과 발생할 것으로 가정 또는 기대했던 그 결과물, 이것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것을 불일치라고 규정하고요. 이 프로세스상의 필요함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어떤 일이 절차적으로 진행될 때, 단계를 거쳐서 진행될 때 특정 단계에서 애로사항 또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전체가 조금 힘들어지고 부담이 많이 걸리는 상황일 때 그 두 번째 단계의 그 요소를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게 될 때 그걸 이제 프로세스상의 필요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프로세스상의 필요 때문에 무언가가 또 촉발되기도 한다는 거죠. 산업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 차원에서 시장 혹은 산업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잘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처음에 운전해서 다닐 때는 공해에 대한 걱정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게 매형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진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1명, 2명 그러다가 이게 10,000명, 10만 명 단위로 사회 전반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정부의 제도적인 어떤 규제가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거시적인 변화를
시장 또는 산업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출생, 사망, 또 인구의 구성, 이런 거시적인 변화를 인구 구조의 변화로 규정하고 있고요. 인식의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의미나 지각,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뭐 요즘 다들 얘기하는 뭐 MZ세대 등장,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MZ세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했던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 요소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는 어땠냐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2020년대까지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던 신입사원이 갖추어야 될 핵심적인 역량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3년인가 24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창의성, 도전정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중요한 신입사원이 갖춰야 될 요소가 책임의식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 MZ세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MZ세대는 또 어떠냐면 회사를 선택할 때, 본인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또 뭐냐? 라고 하면 또 MZ세대들은 워라밸이라는 걸 또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간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회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변화의 내용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너무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회를 발굴해낼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 요소가 새로운 지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과학이든 비과학이든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식,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등장 이후에 지식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식이 더 만들어지고 영역이 확대되는 이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변화의 시작임과 동시에 기회의 원천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7가지 기회의 원천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혁신의 출발은 체계적인 현상 진단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7가지 요소가 있다. 기회의 원천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페이지는 넘어갔는데요. 혹시 7가지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가지 중에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4가지 있죠. 이건 보통 조직이나 산업 내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큰 반면에 뒤쪽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는 외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뒤에 3가지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앞에 4가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앞에 4가지는 관련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 이게 띄는 것들로 이미 관련 징후가 나타나고 있거나 심지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뒤의 3가지 요소는 당장 업무 관계자의 눈앞에, 담당자 눈앞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4가지와 뒷부분의 3가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가지를 개념적으로는 지금 제가 구분하고 있지만 경계선 자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게 불일치냐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현상이냐. 뭐 당연하죠. 불일치가 거의 대부분 예상하고 다른 게 불일치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경계는 불분명하지만 그래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7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두시기를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마찬가지겠죠.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요소가 이 새로운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네 가지, 세 가지 간에도 뜻하고요. 앞부분 네 가지와 뒷부분 세 가지 사이에서도 또 연결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앞부분 네 가지 중에 하나였던 프로세스상의 필요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프로세스상의 필요라는 게 그 앞부분 네 가지 중에 하나였던 산업과 시장의 변화랑도 연결될 수 있지만 프로세스상의 변화라고 부르는 것이 뒷부분 세 가지 중에 하나였던 새로운 지식이라는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하여간 이 7가지는 개념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현실에서는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약간 혼용되어 쓰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전문가들 중에는 7가지 기회의 원천을 동일한 건물에 붙어 있는 방향이 상이한 7개의 창문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든 환기가 되는 것이고 더욱더 쾌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다고요? 창문 2개, 3개를 통해서 동시에 공기가 전환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특히 대각선 방향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방향의 창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기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7가지 원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한편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새로운 지식, 특히 이 새로운 과학적 지식, 이 경우에 사람들은 여기 이제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 성공적인 비즈니스 혁신과 관련해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머니메이킹으로 연결될 이 인과적인 연결고리가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등장이 매출의 증가와 순이익의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볼 때 그다지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AI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 AI랑 관련해서 3차례인가 AI 겨울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말로는 겨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AI 관련된 거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I가 뜨다가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또다시 꿈틀에서 뜨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 반복을 3번인가 4번을 했던 것입니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지금 AI가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AI가 제일 탁월한 AI고 더 이상 변화 가능성이 없겠는가? 이거랑 관련해서도 최소한 현재의 AI가 더 디벨롭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학적 지식이 등판해서 특히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등장해서 머니메이킹 기회로 연결되기까지 바로 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셔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학적 이 지식의 기초를 둔 비즈니스 혁신, 이게 태생적 매력도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 특히 즉각적인 경영성과 창출로 연결될 거냐, 이것들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예상치 못한 성공, 예상치 못한 실패, 이런 것들은 소수의 업무 담당자가 평범하고 단조로운 분석만 해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를 원인과 결과로 구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정 비즈니스 영역에서 위험 부담이 작고 불확실성도 낮으면서 동시에 매출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기회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걸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겠으나 기억해 두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새롭고 도전적이고 놀라운 지식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7가지 원천은 중복된 요소도 있지만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고유한 특성을 지금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단기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더 유효하냐 아니면 즉각적으로 성과랑 연결되냐 아니면 성과랑 연결될 가능성이 모호한 것이냐 그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냐 애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분석이 결국은 필요하고 서로 다른 시각 관점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것과 프로세스상의 필요를 분석하는 것 그것들은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더 생산성이 월등히 높다. 절대로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4가지가 뒤에 3가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보는 것들은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4가지 것들은 조직 또는 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걸 알아차리기는 어떻다고요? 그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는 열광하는 반면에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해 보자면 예상치 못한 것들을 남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예상치 못한 것들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패션 상품의 매출이 전체 70%가 되어야 정상이고 이게 건전한 거다. 이게 누구나 생각하는 뭐라고요? 기대 요건이죠. 근데 어떤 백화점에서 가정용품 매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서 전체 매출의 60%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비정상적인 게 되겠죠? 이게 백화점 관계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패션 상품 매출이 정상 수준에 도달하도록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근데 해봤더니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죠? 가정용품 매출을 갖다가 줄여서 저걸 반대편 걸 높여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직에서 벌어지는 행동 방식입니다. 백화점은 전통시장과 달리 패션 상품 매출이 전체 비율에서 대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대하고 백화점 운영을 했는데 가정용품, 생활필수품 매출이 늘어났다.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백화점이 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로 끝나지만 진짜는 이슈가 뭐지요? 왜 이 타이밍에 백화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용품, 필수품 매출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은 어떠한 변화의 근본적인 징조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여기고 그걸 따지고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은 사실 그 어떤 원천보다 풍부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현상이 지속될 거라는 것들에 대한 당위성, 그 다음 체계적 보고의 부재 혹은 후속 조치의 난해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수 경영진들은 예상치 못한 성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 근본적 변화가 무엇인지 그 속에 어떤 기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건만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경쟁기업의 예상치 못한 실패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쟁기업이 잘 못하고 우리 기업이 잘 되면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걸 더 열심히 하기만 합니다. 경쟁기업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업종에 있다는 얘기고 동일한 업종에 있으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그들은 왜 그런 다른 생각을 했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때 해당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색안경을 끼고 여기 이 결과는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현실을 인지 혹은 지각하는데 새로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에 새로운 탐색과 도전이 이후에 기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이 체계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존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 업체가 되겠습니다. 메릴 린치와 같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증권사들과는 달리 이 회사는요, 고객들에게 큰 돈을 벌어줄 테니 우리에게 주식 투자를 하시고 선물 투자를 하시고 옵션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객 중에 주식이나 옵션, 선물 이런 데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객으로 받아주지도 않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존스가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성공적인 전문직, 규모가 큰 농장의 주인, 소도시의 사업가, 소비 습관이 건전하고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관심이 큰, 내부적으로는 이걸 현명한 투자자라고 규정합니다. 사행심이 있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 벙벙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땀 흘린 대가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 자기의 번 돈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옵션, 선물 이런 거 전혀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채권, 연금, 세금 감면 합작투자, 부동산 신탁기금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그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매일 이 차트, 주가 움직이는 차트 바라보고 있는 재무통이라고 불리는 고객들, 일확천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고객들 다 배제시키고 안전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뭐죠? 월스트리트의 대형 증권사들은 굉장한 투자 전문가들에게 굉장히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판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불일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왜 이럴까? 우리가 놓친 건 뭐였을까?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과연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일치는 현재의 것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또는 실제 일어나는 일, 모두들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이것 사이에 괴리이자 부조화를 의미합니다. 불일치 원인을 잘 모르거나 그 차이를 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불일치라는 게 양적으로 잘 표현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일치의 상당 부분은 산업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거시적 이슈인 경우가 많고 또 해당 기회는 보통 고도로 특화된 소규모 신생기업에 의해서 그 기회가 개척되고 확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일치 자체를 고객의 비합리성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새로운 과정과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세스상의 필요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사진기술 사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진 찍는 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옛날 1970년대, 80년대 사진 보시면 사진기도 굉장히 컸고 무거웠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그 뒤에 유리판을 집어넣어서 사진 원판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사진기도 무겁고 큰데 유리판 역시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처럼 사진 찍는 경우에 운반, 촬영 모두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은 누군가가 좀 더 가벼운 사진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코닥이죠. 코닥의 원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이스트만이 셀룰로이드 필름을 활용해서 유리판을 대체합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무게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줬고 이후에 누구나 어디서든지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타 혁신 원천들과 달리 내부 혹은 외부의 환경 변화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또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환경 변화가 초점이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고, 예. 환경이 아니고, 그냥 환경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업무 또는 과업, 예, 또는 일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업무 특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란 겁니다. 바깥쪽이 아니고 진짜 바로 내 옆에 있다. 예, 이 바로 혁신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완성시키거나 결함이 있는 연결 부분을 고치거나 낡은 프로세스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상의 필요가 되겠습니다. 보통 프로세스상의 필요와 관련된 혁신 기회는 불일치와 연결되거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예, 결합될 수도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 상당수가 프로세스상 필요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도 뭘 안 한다고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될 때는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어디까지 가냐면 업계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업계 표준처럼 격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방치하게 되죠. 이럴 때 정말로 예,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해서 예,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조치를 빨리 예,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예, 급격히 증가하는 예,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소비자들은 품질 차원에서 표준화된 자동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크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실 BMW는 한계 기업이었습니다. 부도나기 직전에 그런 기업이었지만 BMW의 대표이사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BMW는 그냥 돈이 많은 귀족들 가문이 타는 그런 차로 가지 말자.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요즘 보니까 젊은데 나름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억센 사나이들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굉장히 특화된 최상의 운전기계 이거를 우리가 하자. 왜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BMW의 이미지를 아예 예, 새롭게 설정을 하고 결국 변화된 산업 차원의 고객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메르세데스 벤츠는 대를 이어 예, 부자인 귀족들이 타는 차 그걸 드러내는 차가 됐던 반면에 BMW는 예, 강렬하고 예, 젊고 부유한 사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과속을 더 즐기게 되겠죠. 예, 이런 형태로 차별화되는 이미지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커다란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변화 시도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산업의 종사자들, 특히 산업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해당 산업의 규범이 계속된다라고 기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작은 충격으로도 산업의 변화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선두기업의 경우에 예, 이 선두 지위를 상실한 후에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변화를 누가 이용하게 되면 예, 신생기업, 예, 특히 산업 외부에서 시작된 신생기업이 예, 이 산업 차원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면 그래서 이 신생기업이 우리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나의 선도적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글로벌하게 철강 산업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이 미니밀이라고 하는 새로운 낮은 수준의 기술이 종합 제철 공정을 어떻게 대체해 왔는지 이거랑 관련해서 나중에 아마 와해성 기술, 파괴적 혁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산업 차원에서의 빠른 성장 양상, 기업 차원의 매출액의 급변동, 또 독립되어 있던 기존 기술들의 융복합 움직임, 또 산업 내 공유되었던 기존 사업 방식의 쇠퇴,
하여간 산업 차원에서 뭔가 눈에 딱 뜨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의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의 변화가 발생하면 기존 기업들은 그 변화를 감추거나 그 변화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조치하거나 그 변화가 드러나지 않도록 반대 활동을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막 기울이는데요. 선두기업일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특정의 해당 산업의 변두리 분야를 더욱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뒷단에서 이후에 와해성 혁신, 파괴적 혁신 배우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구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을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대다수 금융기관 경영진들과 달리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들의 대거 등장, 이걸 기회로 파악했던 시티뱅크는요,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이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 나온 젊은 여성들을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은행의 카운터에 전진 배치시켜서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선도적인 은행으로 자기들만의 고유한 시장 지위, 이미지를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형태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거 골치 아프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뭐 했다고요? 완전히 기회로 보고 갈아엎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가장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로 시티뱅크가 미국의 시티뱅크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역할을 아주 크게 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혁신기의 원천 가운데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건 한 번 변하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도 지금 고령화 사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 지나갈 때 인구구조 고령화 관련된 학력고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린다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56입니다. 제가 대학 시험 볼 때 19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30년, 4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뭘 우리가 걱정했었다고요?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구조로 변화되는 걸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30년, 40년이 지나도 한국에 솔루션이 지금 제대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이 불일치 내지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선진국은 선진국 대부분이 사람들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인구가 고령화된다라는 거하고요, 선진국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세상의 출산율이 뭐 0.7명, 0.5명 이루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아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요, 인구 증가율이 2에서 3%는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진국 중에 고령화는 다 진전되고 있으나 인구 감소가 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한국밖에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또는 불일치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구조는 굉장히 천천히 변한다고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즉각적 대응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게 리드 타임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길게 존재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제대로 준비하면 어떻다고요? 큰 성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숫자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인구수의 변화, 이것보다는 인구 중심의 이동, 중심의 이동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고, 소득, 교육, 생활 패턴, 직종, 세분화된 형태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들의 건강 상태는 전례 없이 호전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자주 발암물질 섭취, 노출, 걱정하게 됐습니다. 조기 기억 상실, 퇴행성 심장병 이런 위협에
더 시달리고 있죠. 예, 하루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욕구를 계속해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어떻다고요? 100년 전, 200년 할 것도 없습니다. 20년, 30년 전보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났고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느낀다고요? 더 건강하지 않다라고 자꾸 걱정하고 있고 내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인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컵에 물이 절반 있다.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다.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다.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관점의 차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혁신의 기회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각상의 또는 의미상의 변화는 수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수치화되기도 합니다만 수치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묘사하는 게 지각상 의미상의 변화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운 지식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국 기업 중에 세계 최초로 제트 여객기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생산했는데요. 이 업체가 제트 여객기 시장을 차지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놓쳤던 거죠.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적정 설계 개념입니다. 항공사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트기의 최적 규모와 항로별 최적 화물량 이걸 이제 생각 안 하고 비행기만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항공기 구입을 하려면 대규모로 자금이 필요한데요. 그런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금융권과 같이 협력해서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트기를 생산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트기 시장은 보잉과 더글러스, 맥도날드 더글러스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에어버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지식에 기반한 혁신 추구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방법 자체로는 최고급 수준입니다만 실패 확률, 예측 가능성, 소요기간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에 기반한 혁신은 다른 여타 분야의 지식이 축적된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게 사업화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 제대로 사업화가 시작된다면 시장 지배를 가능하게 해줄 완결성이 높은 시스템 이것들을 개발해내는 게 사업화 시작은 어려울지 모르나 사업화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미리 고민해서 완결성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후속적으로 시장을 더 키울 방법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의 기회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의 4가지, 뒤의 3가지 잘 구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앞에 있는 2가지 예상치 못했던 것들과 불일치 뒤에 있는 1가지 새로운 지식 이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